12월 11일이고요. 지금 데이터 수집 쪽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오픈 API 연동이라는 주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HTTP 통신이라고 하는 기술을 봤어요. HTTP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웹 환경에서 웹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그 내용을 가져오는 거고요. 가져온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필요에 맞게 가져온 내용을 가공하는 후속 처리까지를 이제 보통 HTTP 통신이라고 큰 범주에서 불러요. 거기서 만약에 가져오는 데이터 컨텐츠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딕셔너리 같은 제이슨 구조라 그러면은 이제 오픈 API 연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멀쩡한 웹페이지에서 내용을 강제로 가져오면은 이제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영화진흥위원회 오픈 API 연동을 한번 해봤고요. 그 과정에서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개념 소개했었고요. 웹페이지에 전달하는 변수라 그랬죠. 그리고 인증키를 보내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카카오 오픈 API를 확인해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 실행하면은 쭉 데이터가 나오죠. 자, 잠깐 이제 웹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URL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URL 값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걸로는 그냥 접속이 안 됐었죠. 그래서 썬더 클라이언트라는 애를 사용을 했었고요. 자, 여기에 지금 그 첫 번째가 do it, jump to python이라는 책이 나왔고, 여기에 페이지라는 파라미터가 기본값이 1이었어요. 1로 세팅하고 전달하면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고요. 똑같이 나올 거고, 메타, 도큐멘트 하위에 있는 메타라는 정보를 보면 is and라는 값이 지금 fails로 되어 있습니다. 끝이 아니란 얘기죠. 뒤에 뭐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이 페이지 값을 바꿔가면서 이 페이지 파라미터를 다른 걸로 바꿔가면서 추가적으로 전송을 하면, 자, 이번에는 책이 바뀌었죠? 자, 아직도 is and가 fails가 아니래요. 자, 이번에는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걸 확인해 보죠. 자, 아직도 뭐가 또 나오네요. 아직도 뭐가 없어요. 이게 몇 페이지까지 있을지 몰라요, 지금. 제가 집에서 미리 해봤을 때는 20페이지까지였던 것 같아요. 20페이지, is and fails. 더 있네요. 21페이지. fails. 자, 사이즈를 50으로 해보죠. 19페이지, fails, 20페이지, true. 아까는 이제 사이즈 값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씩 밖에 안 나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is and라는 값이 true가 될 때까지 반복을 돌리면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해서 긁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카카오만의 방법이고, 오픈 API마다 추가적인 컨텐츠를 가져오는 방법은 저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적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기세에 지난주에 이제 3번 파일 하나 올려놓고 갔는데요. 요게 그냥 파일만 복사만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으로 했었던 2번 파일을 복사만 해서 책 검색 페이지 구현이라고 제목을 바꿔놨어요. 3번으로요. 사실은 어제 자기 전에 3번 파일을 완성을 해놨는데 기세 안 올려놓고 왔네요. 오자마자 엄청 당황을 했어요. 자,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번외편으로요. 윈도우 사용자분들만 제 기세 보시면은
push pull init라고 하는 bat라는 확장자라는 파일을 넣어놨어요. 이 기세에 보면 이렇게 3개가 올라 있는데, 들어가시면 코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그냥 복사해서 메모장에다 넣으시면 돼요. 메모장에다 넣어서 확장자만 txt에서 bat로 바꾸시면 돼요. 용도가 뭐냐면, 귀찮잖아요. 이제 슬슬 기타기. 더블 클릭하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푸시. 대신에 코멘트는 여긴 깃허브이 아닌데, 코멘트는 요렇게 그냥 시각으로만 들어가게 해놨어요. 만약에 별도의 코멘트를 넣고 싶으시면 파일을 뭐라도 하나 고쳐야겠다. 코멘트를 넣고 싶으시면 명령 프롬프트 열어서 여기서 push라고 하고서 코멘트를 따옴표 하나 넣으세요. 이렇게. 그럼 얘가 파라미터가 돼서 뭐야? 안 들어가네요. 띄어쓰기가 없어야 돼요. 띄어쓰기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풀.bat도 더블 클릭하면은 그냥 풀 잡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하다 보면은 깃이 뭔가 좀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깃에 올라가 있는 내역을 초기화를 해야 돼요. 내 컴퓨터에 파일이 멀쩡히 다 있다라고 하면 눈물을 머금고 깃을 한번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도 init.bat로 호출하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새로 고침했을 때 내가 한 건가? 누구예요? 하지 말라니까. 다 날라갔잖아. 자, 어쨌건 뭐 정리됐고요. 3번 파일로 복사를 하나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션을 만든 다음에 요 부분을 처리를 해야, 이제 요 페이지 값만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is and가 true가 나올 때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반복문으로 감싸야 돼요. 자, 마지막 페이지임을 의미하는 메타 안에 is and 라는 값이 true로 반환될 때까지 반복 수행을 하면은 데이터를 싹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까지 어떻게? 페이지 변수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반복 수행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페이지는 1, 그 다음에 is and는 false로 잡고 while is and가 not is and is and가 false인 동안 하면서 이제 페이지를 일씩 증가시키면 돼요. 자, 접근이 잘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URL을 계속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페이지 번호를 1 증가시키는 건데, 지금 이대로 주면은 이거 무한루프예요. 이 반복의 조건은 is and가 true가 되는 거니까 반복을 도는 동안 얘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계속 체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처리하는 값이 도큐멘트에 있는 값이 아니라 메타에 있는 값이었죠. 자, 그리고 응답 결과는 지금 여기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이걸 합쳐야 돼요. 반복을 돌면서 데이터를 계속 가져올 거기 때문에 한 번 갖고 오고 그거를 옮겨 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돌고 옮겨 담고 합계내는 것처럼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긁어오는 데이터를 매번 담아줘야 돼요. 수집된 데이터를 모아놓을 빈 리스트를 정의하면 됩니다. 마치 합계 처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합계를 낼 때는 그냥 0으로 초기화하면 되죠. 이거는 데이터를 계속 리스트로 모아놔야 되니까 빈 리스트를 더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의 데이터는 빈 리스트를 하나 준비하고요. 자, 지금 반복 중이야. 에러가 났어. 만약에 20페이지까지 가져와야 되는데 한 5페이지쯤에서 에러가 났어. 그러면 거기서 멈추고 나머지 15페이지 버릴 거예요? 아니면은 그 페이지는 건너뛰고 나머지 15페이지 해볼 거예요? 골라요. 골라요. 자, 에러가 났을 때 만약에 나머지 이후 과정을 버릴 거다. 그럼 반복을 강제로 멈춰야 되죠. 그럼 무슨 키워드? 그쵸. 아니면 계속 할 거면. 그쵸. 에러 발생 시 나머지 페이지 중단할 때는 브레이크. 에러 발생 시 다음 페이지 시도는 컨티뉴. 이건 여러분들이 상황 보고서 결정하세요. 여러분들이 맘대로 정하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자, try하고 accept는 이제 접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응답 결과 확인하는 거를 여기서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타입 출력할 필요 없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자, 여기서 myDict의 도큐멘트를 변수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빈 리스트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수집 결과를 미리 준비한 빈 리스트에 추가하시면 돼요. myData. 자, 리스트끼리의 덧셈은 원소 연결이었죠? 합산이라니까? 합산이에요, 그냥. 합계내는 거랑 똑같아요. 자, 약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자, A는 1, 2, 3. B는 4, 5. A 더하기 B. 프린트. 자, 리스트 간의 덧셈은 연결이에요. 자, 그러면 A는 A 더하기 B는 뭐겠어요?
프린트 A라고 하면 A가 1, 2, 3, 4, 5가 되겠죠? 그쵸? A가 1, 2, 3, 4, 5가 되겠죠? 이거 추격하면은 플러스 이퀄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is and는 myDict의 메타에 is and라는 값을 가져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카카오 API에 맞춘 거예요. 연동하는 API에 따라서 여기 키값이나 아니면 처리 루틴은 여러분들이 짜야 돼요. 자, 그러면 이 myDict의 도큐멘트가 요번 턴에 몇 번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요번 턴에 수집한 거죠. 그 결과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 %d 페이지로부터 %d 번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라고 해보자고요. 페이지, 그 다음에 len myDict의 도큐멘트. 자, 다 했으면 프린트 핀. 내가 냄새를 잘못 맡는 거 어디서 생선 굽는 냄새가 나지? 배고프게. 자, 그럼 여기서 저장할 때는 이제 아래서는 도큐멘트라는 변수를 썼는데 이제 myData를 갖고 저장하시면 돼요. 여기가 myData가 되는 거죠. 자, 모두 실행. 자, 21페이지로부터 50건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대요. 페이지 1. 왜 1페이지가 아니고 2페이지부터 수집하지? 아, 이거 마지막에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1페이지부터 수집해놓고 출력만 그렇게 했네요. 자, 다시. 자, 쭉 이렇게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요. 한 페이지당 50건씩 20페이지니까 1000건 가져왔겠네요. 그러면 수집된 결과를 보면은 많죠. 1000건 가져왔어요. 맨 위에는 제목행일 테니까 1001번 라인까지 출력되면 맞는 거죠. 자, 지금 이거는 결과 보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느낌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굳이 비동기 처리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거를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은 이제 비동기가 간절해지죠. 이제 다음에 해볼 거고 1교시는 가볍게 이걸로 마무리합시다. 자, 왜 풀가 들어가지? 자,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에서요, 새로운 API의 그 매뉴얼을 확인을 할 거예요. 이미지 검색하기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주소가 제시가 되어 있죠.
인증 방식은 기존에 했었던 책 검색 방식하고 동일한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전달되는 파라미터도 책 검색하고 같네요. 응답 부분을 보면은 메타랑 도큐멘트 동일하게 떨어지고요. 메타 쪽도 책 검색하고 동일해요. 근데 조금 전에 했었던 예제는 책 검색이고 이거는 이미지 검색이니까 실제 컨텐츠 구성은 다르겠죠. 보면은 뭐 컬렉션, 미리 보기 URL, 이미지 주소, 이미지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출처, 그 다음에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웹페이지 주소, 뭐 작성 시간, 뭐 이렇게 있대요. 여기 밑에 보면 샘플이 있는데, 자, 쭉 이렇게 나오고요. 썸네일 주소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한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미지 URL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면은, 원본 사이즈 주소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검색 결과를 보면은 이제 검색 결과 목록에는 그림이 이렇게 작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사용자들이 이렇게 조그만 이미지를 업로드하지는 않았겠죠. 실제 업로드한 이미지는 좀 클 거라고요. 요만한 거죠. 보통 이렇게 목록 같은 거를 보여줄 때는 원본 사이즈를 그냥 집어넣으면 이 페이지에 포함되는 이미지 개수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다 합쳤을 때 용량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니까 이미지 사이즈를 축소시킨 복사판을 생성을 해요. 웹사이트들이. 그걸 이제 썸네일 이미지라고 해요. 썸네일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그만 대신에 그냥 주소 입력하면 바로바로 접근이 가능한데요. 원본 이미지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같을 때는 외부에서는 접근이 거의 안 돼요. 그나마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는 웹페이지가 이 독 URL이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독 URL을 복사해서 브라우저에 넣어보면 이미지가 들어있는 이 웹페이지가 떠요. 자, 전에 얘기했었는데 웹브라우저는 일단 이 웹페이지에 접속을 한 다음에 그 웹페이지에 삽입되어 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입장에서는 직전에 접속했던 페이지가 어디예요? 이 웹페이지인 거죠. 직전에 접속했던 페이지를 리퍼러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미지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리퍼러 주소로 이 독 URL을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는 동안 이미 이미지 검색에 대해서 샘플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이미지 검색인 거죠. 자, 이건 일단 동기 처리로 가볼 거예요. 자, 주소는 이제 거기 카카오 주소 세팅했고요. 파라미터 똑같이 맞췄고, 검색어는 파이썬으로 똑같이 갈게요. 데이터 요청하고 데이터 가져오는 거 아까랑 동일하게 그냥 코드 그대로 유지하세요. 자, 여기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쭉 우리가 했었던 대로 CSV로 저장하는 것까지 해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제이슨에 있는 주소 이 매뉴얼 보고 변수 구조분해 시키고 그 다음에 CSV로 저장하고자 하는 필요한 부분을 추려서 라이트를 시키면은
41페이지로부터 40페이지까지는 50건 받아왔고 41번째 페이지가 38건이래요. 보니까 이게 마지막인 것 같네요. 끝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 검색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쭉 저장이 돼 있죠. 자, 블로그, 여기는 뭐 출처. 쭉 이렇게 해서 정보들을 저장을 했어요. 컬렉션,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사이트 네임, 위드스, 헤이트, 동료 URL, 썸네일 URL, 이미지 URL.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미지 검색이니까 사실 이게 필요한 건 아니죠. 자, 지금 우리가 처리한 이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요 항목 안에는 이미지의 원본 주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for item in my data라고 하면서 이 my data 안에서 이미지 URL, 이게 원본 주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주소는 아이템의 이미지 URL을 뽑아오면 되죠. 요거만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원본 이미지들의 주소가 떠요. 하나 클릭해보면은 그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반복문 돌면서 요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다운로드 받는 거는 우리 전에 했었죠. 자, 근데 이게 지금 다운로드 받는 코드가 반복문 돌면서 이미지 파일이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수백 번 진행될 거 아니에요. 프린트 다운로드 받을 이미지 수는 %d 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len my data를 걸어 보자고요. 자, 2038개를 다운받을 거래요. 여기다 그냥 받으면은 이 폴더가 굉장히 지저분해지니까 폴더 하나 만들고 시작합시다. 자, 위에 올라가서 import os 자, 다운로드 받을 이미지 수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을 폴더 이름을 하나 지정할게요. 다운로드 dir은 일단 검색어 붙여줄 거고요. 그 뒤에 날짜를 붙여줄게요. 연월일 10분초를. 여기다가 검색어 아까 쿼리라는 변수를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날짜 dt.datetime.now에 str ftime %y, %m, %d %h, %m, %s 그래서 다운로드 dir을 출력해 봅시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어와 연, 월, 일 붙었죠. 연도는 그냥 두 자리로 갈게요. 이렇게 해야 실행할 때마다 폴더를 새로 만들죠. 안 그러면 한 폴더 계속 쌓이니까. 자, if os.pass.exist 다운로드 dir 이게 없다면 os.mkdir 자, 그럼 폴더가 없으니까 폴더를 만들었죠, 여기.
시간은 계속 흐르니까 실행할 때마다 폴더 하나씩 만들 거예요. 자, 이 폴더 안에다가 이미지를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세션 객체. 얘가 있어야 다운로드를 받든지 말든지 하죠. 두 번째는 다운로드 받을 이미지의 주소. 세 번째는 다운로드 받을 경로. 어디에다 저장할 건지. 이 세 가지 조건값만 바뀌면은 또 코드랑 계속 똑같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파일 다운로드를 구현했을 때 저장될 경로랑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는 과정만 있으면은 계속 코드 똑같았죠. 똑같은 코드가 2번 이상 반복될 것 같으면은 함수로 빼세요. 물론 여기서는 반복문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소스 코드 자체가 2번 복사 붙여넣기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함수로 미리 만들어 놓는 이유는요. 비동기 처리하려면 함수로 묶어야 돼서 그래요. 자, df 카카오 이미지 다운로드 파라미터로는 세션 보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URL 보내줄 거고, 그리고 저장할 경로 보내줄게요. 근데 이거 말고 하나를 더 보내줘야 돼. 동 URL을. 이미지의 원본 주소.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웹페이지 주소. 그래서 이미지 입장에서는 자신이 포함된 페이지가 이전 접속 페이지이므로 리퍼러 설정을 한다. F가 2개인지 하나인지 지금 좀 헷갈려요. 자, 아까 리퍼러 수정하는 거 session.header.update 여기서 리퍼러를 이미지 주소로 바꿔줘야 돼요. 리퍼러를 이 동 URL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ession.get 갖고 가져오면 되죠. 자, 예전에 했었던 다운로드 주소, 다운로드 기능 갖고 오고 있고요. 자, 이미지 URL. 요걸 다운로드 받으면 되죠. 이거 다운받은 걸 세이브 패스에 저장시키면 돼요. 요게 저장 코드였죠? 자, 다운로드 받은 거를 이 세이브 패스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굳이 출력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s 파일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해주고 여기다가 세이브 패스. 자,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제 이 함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해보죠. 마이 데이터 안에 있는 이미지 주소를 써주면 돼요. for i in data 이걸 통해서 저장 함수로 호출할 거예요. 세션 보내주고 그 다음에 i에 있는 동 URL 여기서는 카멜 표기법으로 들어갔죠. 동 URL 그리고 이미지 주소 i에 있는 이미지 주소
그리고 저장할 경로. 이 폴더 안에다 저장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파일의 원본 이름을 모르니까 반복되면서 그냥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를 적어주자고요. 그러려면 이거 반복되면서 인덱스 번호 알아야겠네. iv. 그러면 또 i가 아니고 v로 바뀌죠. 자, %s 슬래시 %05d .png 이미지 파일이니까 png로 저장합시다. 사실 이거 이미지 파일 확장자가 뭔지 알아낸 다음에 확장자도 맞춰줘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png로 다 그냥 묶어서 저장할게요. 여기에 다운로드 dir 그리고 i. 그러면은 여기가 0000부터 0001 이렇게 올라가면서 파일 이름 세팅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계속 돌죠? 폴더 들어가 보면은 지금 그림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실제 물리적으로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4000장 받아야 되는데 200장 받았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확실히 이제부터는 시간이 좀 걸리기 시작을 한다고요. 아유, 이 정도는 양반이야. 나중에 딥러닝 가면 이거 버튼 눌러놓고 오전 내내 기다려야 된다니까. 네, 아직 돌고 있어요. 이걸 만약에 인스타그램에 접목했다, 하루 종일 걸립니다, 진짜. 인스타 실습은 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예전에 크롤링 하다가 내 계정 막혀갖고. 수집된 이미지를 100% 다 다운받지는 못하고요. 한 90에서 95% 정도 다운로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실제로 웹페이지 접속해도 이미지가 그 액박으로 깨져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물리적으로 파일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운을 못 받아요. 그래서 쭉 보다 보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실패하는 애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한 1000장 정도 받았네요. 자, 얘는 돌아가라고 놔두고 돌아가는 사이에 여기 제목 좀 넣읍시다. 전체 데이터 수 확인. 그 다음에 2번 다운로드 받을 폴더 생성. 그리고 3. 이미지 다운로드 함수 구현. 실제로 함수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동기 처리를 위해서는 함수를 반드시 정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동기 처리를 염두한다면 단위 기능을 함수로 구현해야 됩니다. 위에 잠깐 제목 좀 바꿀게요. 동기 처리라고 해놨는데 그냥 여기 동기 비동기 다 해버립시다. 자, 코드 진행되는 동안 이제 비동기 처리 코드 구현도 한번 준비해 볼까요? 전에 우리 비동기 처리 예제했던 거 제가 여기 복사해 놨어요. 자, 비동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비동기 처리 모듈이 필요하고요. 저도 이제 실제 코드 짤 때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이전에 작성했던 코드를 계속 조립하면서 작성을 해요. 자, 비동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요 구문 안에서 반복을 돌리면 되는 거였어요. 요 구문 안에서 내가
비동기로 실행하고자 하는 함수한테 execute.submit 함수 이름 나머지 파라미터들. 그러면 지금 요 단위면은 10개씩 동시에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끝난 것 같네요. 자, 최종 실행 시간을 보면은 4분 5초 8이에요. 최종 실행 시간을 보면은 4분 5초 8이에요. 작업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비동기식으로 처리하면 수행 시간은 약 4분 정도 걸림. 이건 검색 결과에 따라 다를 거예요, 아마. 이거를 비동기식으로 해보자고요. 받아야 될 게 많으니까 한 번에 한 100개 정도씩 갑시다. execute.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반복문을 걸어주면 되고요. 비동기식 with 블록 안에서 이 반복문을 걸어줄 때 함수 호출 방법이 달라요. executor.submit이라는 함수에다가 함수 이름과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순서대로 쪼르륵 주는 거예요. 자, 이미 이 폴더에 기존에 뭔가 받아놨으니까 여기를 한번 더 실행해서 폴더 이름을 딴 걸로 바꾸고요. 그냥 이 코드를 복사해 봅시다. 폴더 이름 다시 한번 또 만들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장을 할게요. 자, 실행합니다. 대차게 일어났네. 위에 임포트문을 제가 실행을 안 했네요. 자, 한 번에 쭉쭉 들어가죠. 이미지 생기는 속도를 보세요, 지금. 지금 벌써 800장 받았어. 끝났어. 안 끝났나? 진행되고 있다. 자, 몇몇 개는 지금 실패하고 있네요. 실패하는 파일에서는 좀 오래 걸리는구나. 자, 1200개, 1300.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염두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거니까 다운로드 속도도 중요하지만, 물리적으로 파일을 이제 하드디스크에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저장 장치의 속도도 중요해요. 일반 하드디스크보다 SSD가 훨씬 빠르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제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있어요. 외장하드인 거를 감안하면은 속도는 실제 일반 하드디스크로 하면 이거보다 더 빠르다는 거지. 그리고 비동기 처리는 동시다발적으로 막 실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 100개씩 한꺼번에 묶어서 저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위에 거는 저장되는 이름이 순서대로 가죠. 근데 밑에 거는 100개씩 지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동시처리이기 때문에. 네, 지금 몇 개 돌다가 지금 하드디스크 때문인지 아니면 네트워크 때문인지 지금 렉 걸렸다. 지금 이미 1920개 받았거든요. 아까랑 비교했을 때 시간이 지금 절반 정도 들었는데 1920개 받은 거 봐서 거의 다 받았는데 중간에 지금 렉 걸린 것 같아요. 한 번에 100개씩 돌리는 게 무리가 갔나 보다. 요 개수를 이제 얼마만큼 측정하느냐가 이거를 많이 잡으면은 이제 빨리 끝날 텐데 이거는 컴퓨터 사양에 따라 좀 다른 거기 때문에 보통은 100개 정도는 솔직히 좀 오버고 한 2, 30개? 많아야 평균 한 10개 정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앞에 썼던 것보다 시간은 훨씬 빨리 끝나겠죠. 자, 요거 기세 올리실 때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는 지우고 올리세요. 안 그러면 이미지 몇천 장이 여러분 기세 같이 올라갑니다. 자, 코드 다 올라갔습니다. 요거까지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11시 반, 이거는 30분까지 좀 힘들려나? 오케이. 11시 40분까지 실습하시고요. 30분 하려 할게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11시 50분에 만납시다. 자, 요번에 새롭게 소개할 API는요, 네이버 개발자 센터에서 제공을 합니다. 네이버 개발자 센터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로그인 각자 하시고요. 설마 네이버 비밀번호도 모르진 않죠? 자, API 중에요, 이렇게 파파고라고 있어요. 요걸 타고 들어가 보세요. 자, 그럼 이제 파파고 번역 관련된 API가 있어요. 쭉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오픈 API 이용 신청이라고 있죠. 네, 요건 지금 같이 따라오세요. 네이버 개발자 센터 메인에서 각자 로그인 하시고, 아, 너무한다, 이거. 깜빡이는 거. 그 다음에 파파고 타고 들어가시고요. 맨 밑에 오픈 API 이용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세요. 애플리케이션 이름 그냥 각자 편하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사용 API는 파파고 번역이 이미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따로 선택 안 하셔도 되고요. 환경 추가는 웹 설정. 근데 우리가 지금 웹사이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http localhost라고까지만 입력하세요.
http localhost라고까지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등록하기 누르시면은 이제 키가 보일 거예요. 네. 등록한 데이터는 여기 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부분에 확장하시면 이제 등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저도 아까 이미 등록을 해놨어요. 여기 클라이언트 아이디라는 값이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란 값이 있는데,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처음에 노출이 안 돼요. 보기 버튼 누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키값 두 개가 생성이 되면은 잘 복사를 해 놓으세요. 자,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그냥 각자 편하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 API는 팝하고 번역, 그리고 환경 추가는 웹 설정, 주소는 우리는 지금 웹사이트가 없으니까 로컬 호스트라고만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이 팝하고 번역이 아까 여기 네이버 개발자 센터에서 넘어오네. 네이버 개발자 센터에서 이거 메인 팝하고라는 버튼을 타고 들어왔었어요. 이걸 눌러서 들어오고 여기서 API 이용 신청을 누르고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팝하고 번역이 처음에 선택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이름 적당히 입력하고, 뭐 사용 API는 세팅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고, 환경 추가 웹 설정, 주소는 http localhost까지요. 나중에 이제 수정 같은 거 할 때는 여기 내 애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이제 일일 허용량이 10,000건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도큐멘트로 가서 팝하고 항목 밑에 팝하고 번역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면은 이제 연동할 수 있는 매뉴얼이 뜹니다. 네, 뭐 개요는 넘어가고 여기서 API 레퍼런스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요청 URL 나타났네요. 자, 요청 주소 하나 복사해 놨고요. 그 다음에 HTTP 메서드가 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크리티컬하네요. 조금 이따 좀 설명을 좀 할게요. 다행히 예제를 주긴 하네요. 근데 이게 우리 거랑 좀 안 맞구나. 자, 전달해야 되는 파라미터 소스 필수래요. 원본 언어의 언어 코드, 타겟, 목적 언어의 언어 코드. 그러니까 소스가 이제 영어고 타겟이 한국어 이렇게 설정하는 게 지금 목표고요. 텍스트, 번역할 텍스트인데 한번 호출할 때 5,000자까지 번역할 수 있대요. 자, 번역할 언어 코드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KOENG 한국어, 영어, JA는 일본어. 뭐, 당장은 이 정도만 있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포스트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웹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요청하는 어떤 웹 시스템이 있어요. 웹 시스템에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접속을 할 때 요청되는 게 URL이라고 그랬죠. 이때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조건값, 즉 파라미터들을 넘기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파라미터를 넘기는 방식이 쿼리 스트링 방식이죠. 이 쿼리 스트링 방식의 특징은 전달되는 모든 변수가 URL에 그대로 다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의 쥐약이에요. 그리고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수도 한정적이에요. 1024바이트가 최대예요. 자, 반면에 우리가 또 헤더라고 하는 부분을 봤었잖아요. 변수를 URL에 실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를 헤더에다가 실어 보내면 일단 URL에 노출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보안에 좀 안전해요. 상대적으로요.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맘먹으면 까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웹서핑하거나 아니면은 네트워크상에서 카톡 같은 거 하는 거 중간에 감청하는 거 별로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맘먹으면 나도 지금 할 수 있어.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모르는 사람들은 못 보고 지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쿼리 스트링 말고 헤더에다가 실어서 보내는 방식을 포스트 방식이라고 하고요. 얘는 전송할 수 있는 글자 수도 훨씬 커요. 1024바이트면은 3으로 나누면 몇 글자 안 돼요. 근데 얘는 설정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한 20메가 정도 전송을 해요. 그러니까 전송할 수 있는 글자 수도 훨씬 많은 거죠. 대신에 소스 코드가 바뀌어야죠. 자, 우리가 접근할 때 세션 그 다음 메서드 뭐였죠? get이었죠. 이 파라미터를 쿼리 스트링으로 보내는 방식을요, get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session.get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가져와라의 get이 아니고요, get 방식 통신의 get이에요. 그리고 변수를 헤더에다 보내는 이 포스트 방식은 여기 메서드가 포스트로 바뀝니다. 포스트 방식은 데이터가 URL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웹 시스템의 변수를 전달하는 방법의 차이를 좀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네이버 오픈 API를 소개하는 목적은요, 이제 get 방식 실컷 봤으니까 포스트 방식 해보자는 거예요. 접속 방식의 변화를 주자는 거죠. 자, 화면 지울게요. 자, 주피터 노트북 파일 새로 하나 만들고요. 팝하고 네이버 오픈 API 팝하고 번역입니다.
자, 일단 어느 정도는 아까 거랑 비슷하게 가요. 자, 네이버 오픈 API. 여기서는 팝하고 번역이죠. 자, 리퀘스트, 제이슨,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접속할 데이터 주소 가져올게요. 자, 접속할 주소. 여기도 파라미터를 보내긴 해야 되는데, 파라미터가 URL에 실려가는 게 아니니까, URL이 뭐 딱히 포맷 함수를 쓴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접속할 주소 아까 저는 네이버에서 나온 거 복사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청 변수 또 준비해야죠. 자, 네이버 레퍼런스를 다시 확인해 보면은 소스 타겟 텍스트래요. 소스. 얘는 번역할 원문이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 문장을 총동원해서 뭔가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막히네. 아까 준비해 놓긴 했어요, 따로. 아무거나 드세요. 아, 소스가 언어 코드인가? 그럼 얘는 en. 아, 그러네. 자, en. 그 다음에 번역할 원문의 언어 코드. 그 다음에 번역될 문장의 언어 코드. 타겟이네요. 타겟. 여기서는 KO로 갑시다. 그 다음에 번역할 문장. 텍스트에 네, 이거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받아놓은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시크릿 키. 요 두 개 값도 갖고 있어야죠. 화면이 반짝, 번쩍번쩍 하니까 막 휘네. 자, 요 두 개 값도 이제 정의를 하자고요.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요거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요 값이었죠. 자, 네이버 그 매뉴얼을 보면은 얘네들도 그렇게 썩 친절하진 않네요, 매뉴얼이. 이게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있고 여기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이렇게 제시가 되잖아요. 자, 이걸로 이제 가이드에 따라 C URL을 이용해 동작을 확인해 보세요 그래요. 알아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정도 문서를 보는 사람이면은 이제 컴퓨터 명령어 체계 정도는 씹어 먹겠구나라고 전제하고 작성하는 거예요, 다들. 자, 이걸 여기 역슬래시를 빼고요. 딱 한 줄로 제가 묶어 볼게요. 이렇게 한 줄로 묶었어요. 이게 윈도우 10부터 됐던 것 같은데. 아이고. 명령 프롬프트에다 얘를 붙이면요.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CURL이라고 하는 게 윈도우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다들 명령 프롬프트 정도는 할 줄 알겠지라고 전제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통신 정보가 뜨는 거죠. 여기 뜨는 정보가 우리가 전에 웹브라우저에서 그 헤더 정보 확인했던 그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요게 응답 결과인 거죠. 여기까지가. 자, 어쨌건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동작한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되게 불친절한 게 여기 보시면은 H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 D라고 돼 있고요. 요 H가 헤더예요. 헤더 H예요. 요 D는 데이터고요. 우리가 전송해야 될 매개 변수. 그러니까 이 H라고 하는 요 값을 보고 우리는 request session.header.update에 x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x 네이버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란 값으로 받은 걸 넣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한 방에 보고 딱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 윈도우 처음 사용하는 법을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문서를 보셨을 때, 이 CURL이라고 나오면서 H라고 나오는 게 있다면, 여기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그 session.header.update에 박아줘야 된다. 컨텐트 타입은 안 주셔도 돼요. 이거는 기본값이 요거기 때문에 이건 따로 설정 안 해도 되고요.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네이버 시크릿, 그 클라이언트 시크릿. 요것만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이제 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해서 세션을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맨날 쓰던 거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어솔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서 쓰던 거죠. 이 값이 이 네이버 매뉴얼에 따라서 x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 그러니까 x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으로 세팅이 되면 될 것 같고요. 하나가 더 있었죠? x 네이버 클라이언트 시크릿. 여기에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란 값이 들어가 줘야겠죠. 자, 이제 데이터를 가져옵시다. 자,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얘네한테 보내줘야 될 정보는 일단은 get 방식의 접속이 아니고 포스트 방식 접속이에요. 그리고 포스트 방식으로 보낼 때는 변수를 URL에 실어서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이름의 파라미터에다가 딕셔너리로 실어서 보내요. 데이터라는 이름의 파라미터에다가 딕셔너리로 실어서 보내요. 포스트 방식 전송은 데이터라는 이름의 파라미터에 전송하고자 하는 변수를
딕셔너리 형태로 구성해야 합니다. 자, 전달할 변수 아까 소스 타겟 텍스트죠? 소스는 소스, 타겟은 타겟, 텍스트는 텍스트. 소스. 자, 이제 접속을 하고서 바로 응답 결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여기서 바로 응답 결과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딕셔너리 떨어졌고요. 자, 이 안에 메시지라는 값 안에 골뱅이 타입은 리스폰스, 그 다음에 골뱅이 서비스, 골뱅이 버전 뭐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고, 메시지 안에 리절트에서 지금 보면은 src 랭 타입은 en, 타겟 랭 타입은 ko, 트랜슬레이티드 텍스트는 본문, eng 타입은, 자, 번역 결과를 기대했는데 번역 결과는 지금 안 들어있네요. 아, 그렇구나. 땡큐. 눈썰미 좋았어. 자, 여기 트랜슬레이트 텍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번역을 원하는 값이네요. 그럼 mydict 안에 여기서 mydict 안에 메시지, 이 메시지 안에 쭉 이렇게 들어가고, 리절트 안에 내가 원하는 거는 트랜슬레이티드 텍스트, 요거까지만 가져오면 되죠. 네, 그러면 번역 결과가 떨어지죠. 자, 파일 올라갔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고 오세요. 점심시간 됐어요. 예, 식사 다녀오시고 실습시간 제가 30분 할애할 거고요. 그리고 실습하시는 사이에 저번처럼 그 연구과제 화면을 띄워 놓을 테니까 그것까지 해서 밥 먹고 와서 1시간 하시면 돼요. 네.